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제 1930년대 그리고 40년대의 일제 식민 통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지 24쪽에서 전체주의의 대두와 일제 침략 전쟁 확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랑 또 이제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이제 일본이 어떤 상황에서 이제 태평양 전쟁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이 부분이 사실 한국사가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다른 한국사의 부분에 비해서 중요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왜냐면 선생님이 대놓고 자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시험에 안 나오진 않습니다. 이 부분을 알아야 이제 뒤에 왜 어떤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식민통치 방식이 또 바뀌었는지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는 이거를 다 일일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고 그 상황이 우리 역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본이 대공황을 맞으면서 1929년에 대공황을 맞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넓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시 일본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는 이렇게 한국과 타이완이었는데요. 여기서 더 한 발짝 나아가서 만주를 점령합니다. 자, 그리고 19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난징 지역으로 내려가서 중국의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요. 그리고 40년에는 동남아시아 요 지역 필리핀까지 점령을 하고 41년에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 역사랑 어떻게 연결되냐면 오늘 배울 민족 말살 통치의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일본이 지금 전쟁을 처음에는 만주, 그 다음 중국, 그 다음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는 미국의 앞바다, 하와이까지 지금 전쟁의 규모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커져가는 전쟁 속에 이제 사람도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요. 무기도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요. 들어가는 돈이며 필요한 식량이며 점점 더 필요한 건 더 많아지는데 그걸 이제 어디서 가져올 거냐? 바로 식민지 한국에서 가져올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930년대, 40년대 한국인이야. 나는 이제 식민 통치 이전부터 1910년 이전에 태어나서 난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일본이 1930년대 이제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제 전쟁에 사람이 부족하니까 자 한국인들도 나와서 싸우세요 하면은 일본을 위해서 전쟁터에 기꺼이 목숨을 바칠 한국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나가시겠어요? 아무도 안 나간단 말이지. 그래서 일본은 이 침략전쟁의 확대 과정에서 침략전쟁의 한국인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어떤 통치 방식을 내세우냐? 민족 말살 통치를 내세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민족 말살 통치는요, 우리 민족을 다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라는 정신, 나는 한국인이고 너는 일본인이고 우린 다른 민족이야 라는 그 정신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인도 일본인으로 이제 세뇌를 시켜가지고 이제 우리 천황을 위해서 침략 전쟁에 너희를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통치 방식이죠. 자, 이 민족 말살 통치는요, 이제 한국인들을 효율적으로 이제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어떤 주장들을 끌고 오냐면 내지와 여기서 내지는 일본 본토를 말합니다. 일본 본토 내지와 조선은 하나다. 내선 일체를 내세웁니다. 내지와 조선은 하나니까 한 몸처럼 움직여야 돼. 일본이 전쟁하면 조선도 전쟁터에 나가야 돼. 이런 주장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데요. 일본과 조선이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의 조상은 단군인데 왜 일본의 조상이랑 같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신문에서도 이렇게 기사를 하고 이렇게 세뇌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식민지 조선인들을 천황의 국가에 충성하는 신하와 백성으로 만들려는 정책이 바로 민족 말살 통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민족 말살 통치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모든 걸 다 일본식으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강요하고 세뇌하고 이제 일본인으로 만들려는 작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도를 강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고유신앙으로는 천도교, 동학도 있고 단군을 섬기는 대종교도 있고 뭐 서양에서 들어온 개신교, 천주교 이런 것도 있지만 일본에도 일본만의 종교가 있습니다. 일본의 조상신이나 그 지역신을 모시는 종교를 신도라고 하는데요. 그 신도에서 그 신도를 믿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신에게 절을, 인사를 드리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신사입니다. 그래서 이 신사에 가서 일본 신한테 절을 강요하는 것이 바로 신사 참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그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생긴 문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계단 올라가고 뒤에는 이제 산으로 돼 있고 대표적으로 그 너의 이름은의 그 여자 주인공이 그 할머니의 뒤를 이어서 그 무녀가 되려고 하잖아요. 바로 이 신사에서 그 제사를 지내는 무녀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죠.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게 일본의 전통 종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들한테는 학교에 가면 아침마다 이걸 외우라고 시킵니다. 바로 황국 신민의 서사인데요. 이 황국 신민의 서사는 아동용이 있고 성인용이 있습니다. 아동용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천황폐하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인고 단련해서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라는 요 내용, 이 세 가지 내용을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일제는 학교, 관공서, 은행, 회사 등 모든 직장의 회의는 물론 결혼식 때에도 이 내용을 외워서 소리내서 입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선생님이 아까 맨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 식민지가 되기 전에 조선인이라면 이런 걸 아무리 들어도 난 조선인인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사진 속에 있는 이 작은 어린이 7살, 8살이면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어린이들이거든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일본어를 익히고 학교에서 일본인을 만나고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의 역사를 배운 아이들이 이걸 외우면 자연스럽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일본에 충성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정말 무서운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바로 창씨 개명을 강요하는 건데요. 한국식 이름은 보통 성 한 글자와 이름 두 글자, 뭐 또는 뭐 성 두 글자, 이름 한 글자, 요렇게 보통 세 글자 또는 두 글자, 뭐 많게는 네 글자까지 요 정도가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은 아시겠지만 일본은 이제 한자를 쓰지만 그 발음이 다릅니다. 일본식 발음이 다른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한국식으로 이름을 안 바꾸면 어떻게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라고 강요하는지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일본식으로 성명을 고치지 않은 사람은 그 아이를 학교에 입학시킬 수 없다. 학교에 못 보냅니다. 자, 일본인 교사는 이 아동을 이유 없이 때려서 아동이 부모에게 제발 이름 좀 일본식으로 바꿔달라고 애원하게 한다. 총독부 관계 기관에 채용하지 않고 현직자도 해고한다.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모든 사무를 취급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가서 무슨 서류를 떼려고 해도 한국식 이름을 쓰면 안 떼준다는 뜻이죠. 사찰이나 미행을 철저히 하고 식량이나 물자의 보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끝까지 한국식 이름을 지키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미리 사찰이나 미행 같은 걸 하는 거고 이제 전쟁 막바지에 갈수록 식량이 부족해져서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식량을 다 일본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는 뭐 하루에
한 번씩 쌀을 나눠주는데요. 만약에 한국식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식량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식 성명으로 고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쓰인 수하물, 편지나 택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배달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아예 법적으로 또는 그 행정적으로 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말 사용이 금지가 됐고요. 학교에서는 조선어 과목이 폐지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 이름도요. 원래는 보통 학교에서 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 아마 부모님 중에서는 국민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국민학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 여러분 할 때 그 국민이 아니라 황국 신민의 학교라는 뜻이죠. 천황에게 충성하는 신하 백성이 다니는 학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996년에 이 국민학교를 오늘날의 초등학교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사회 부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회 부분에서는요, 다시 1920년에 일부 허용했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다시 억압합니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신문사는 아예 이제 신문을 발행할 수 없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어 학회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 말과 글을 연구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웃긴 법이에요.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라는 법은요. 조선의 사상범은 쉽게 말하면 뭐 절도나 폭력을 쓰는 범죄자가 아니라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범죄자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독립운동가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자, 조선 사상범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금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가두는 법입니다. 자, 근데 감옥에는 누가 가야 돼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은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쟤 독립운동 할 것 같아. 일본이 보기에 저 친구는 아주 사상이 위험한 친구야 하면서 독립운동 하기도 전에 미리 가둬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독립운동을 해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수감 생활을 하고 뭐 징역을 살다가 나와서 형기를 마친 독립운동가라도 다시 너 또 독립운동 할 거지? 라고 하면서 너를 예방하겠다라고 해서 또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아주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은요. 본격적인 전쟁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이 한반도를 자신들이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병참 기지로 만들려는 정책을 펼치는데요. 일단 그 전에 일본이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합니다. 남쪽에는 면을 재배하고요. 북쪽에는 양을 키우도록 강요하는 건데요. 면과 양을 왜 키워야 되냐면 이제 일본에 그 옷감을 만드는 공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본에서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해외에서 면이나 양을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이제 경제대공황 때문에 이게 수입이 끊긴 거야. 원료가 수입이 안 돼. 그러면 이제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식민지에다가 이 남쪽에는 목화, 북쪽에는 양을 기르게 해서 그걸 일본의 공장에 이제 수월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든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중일전쟁 이후에 대륙 침략을 위해서 군수물자의 보급을 위해 주로 군수산업 위주의 공장들을 세우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병참기지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병참기지화는요, 쉽게 말하면 이제 군대에서 필요한 물건들 있잖아요. 무기라든지, 뭐, 군인들이 입어야 되는 군복이라든지, 군화라든지, 헬멧도 써야 되고, 총도 만들어야 되고요. 총알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공장들만 집중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주로 북부 지역에. 자, 그리고 이제 1937년 중일전쟁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다 끌어서 수탈을 해가는데요. 이를 위해서 일본이 이런 법을 만듭니다. 국가총동원법. 국가총동원법은요. 국가의 명령 한마디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있게 내놔야 돼.
다 이제 나라에 바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적 자원 수탈은 어떤 식으로 행해졌냐? 일단 전쟁터에 나가야 되니까, 자, 전쟁터에 나갈 사람을 모집을 합니다. 지원병 제도를 실시합니다. 일단은 가고 싶은 사람 이쪽으로 오세요 해서 데려가는데요. 이것도 이제 부족하니까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지원병을 모집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도 부족하니까 나중에는 징병제를 실시합니다. 몇 세 이상의 성인 남성들은 무조건 군대로 와라.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징용령을 내리는데요. 징병령은 군대에 가는 거고요. 징용령은 이제 공장이나 석탄을 캐는 노동력을 이제 수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은요, 이제 남성들이 전쟁터로 나가면 여성들은 이제 공장에 가서 공장을 돌리는 노동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위해서 여자 정신 근로령을 내세웠습니다. 여자 정신 근로령을 내려서 이제 여성들의 노동력도 가져가려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뭘로 바뀌냐면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그 끔찍한 이름이죠. 일본군 위안부로 바뀝니다. 일본군 위안부는요, 요렇게 표현을 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위안부라는 표현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위안부는 군인들에게 그 성관계를 통해서 위로와 안식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위로와 안정을 주는 사람이면 뭔가 내가 되게 자발적으로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사람처럼 느껴지잖아. 그게 일본이 노린 표현입니다. 일본이 이 위안부라는 표현을 쓴 거는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쓴 용어인데요. 사실 일본군 위안부, 오늘날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살아계신데 그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원해서 가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어떻게 끌고 가냐면 처음에는 이제 취직을 시켜준다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저기 공장에 가서 뭐 몇 달만 일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러면서 좋은 일자리를 취직시켜준다고 해서 데려가고 봤더니 그 전쟁터에 끌고 가고요. 나중에는 납치를 합니다. 납치를 해가지고 데려갑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그래서 끌려갔더니 이제 그 외국에서는, 영어에서는 위안부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그 성노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일본에서 쓰던 단어가 이제 그대로 들어오면서 우리도 위안부라는 게 더 먼저 알려져서 이제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자리 잡게 되니까 이 용어를 바꾸지 말고 대신에 이 용어가 이제 잘못된 표현이다, 이 용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따옴표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적 자원으로는요, 미곡을 공출합니다. 각종 쌀과 곡식들을 전부 다 국가가 가져갑니다. 쌀 수확하면은 뭐 잔치 열고 이런 거 없어요. 다 국가에서 뺏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사람들은 뭘 먹고 살죠? 전쟁터에 안 나간 사람들 뭘 먹고 사냐면 이제 나라에서 국가에서 이제 트럭에 쌀을 싣고 와서 그 곡식을 배급을 해줍니다. 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전쟁터에 필요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집에 있는 뭐 숟가락, 놋그릇, 솥뚜껑까지 가져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금속도 공출을 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이라고 해서 전쟁에 필요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많이 수탈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 방식을 하고요. 전국적으로 반상회를 조직해서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다더라 이런 걸 조사해서 이제 가져가려는 이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이제 요거 친일 반민족 행위자 그들은 누구인가 요 부분인데, 요 부분에 선생님이 이제 빈칸을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요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제 파악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친일파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친일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약간 되게 간사하고 야비하고 뭔가 이제 못된 사람인 건 알겠어.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 사람들이 친일파라는 거죠. 그래서 4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친일 매국노, 일제의 한국 강점 과정에 적극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데 협력했던 5명의 을사오적, 정미칠조약을 체결하는 데 협력했던 정미칠적, 그리고 그 한일병합조약, 경술련의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하는 데 협력했던 8명의 경술 국적이 대표적인 친일 매국노인데요. 여기에 전부 다 이름이 들어가 계시는 그분이 계시네요. 뭐 고영희 선생님께서도 뭐 2번이나 들어가 계시고, 이병무 뭐 이런 사람들도 2번 들어가 계시고, 겹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조중웅 이런 사람도 또 2번 들어가 있고.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만 친일파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일제 통치에 적극 협력한 사람들도 친일파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일한 고위 관료나 군인, 경찰, 판검사, 일본의 그 식민 통치 제도에 협력해서 같은 한국인들을 핍박하고 억압했던, 특히 이제 친일 경찰들은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다가 끔찍하게 고문하기로 유명한 친일 악덕 경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친일파들이었죠. 자, 그리고 일제의 전시동원 체제에 적극 협력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1937년 이후에 뭐 이제 중일전쟁이나 태평양전쟁에 나가라고, 또는 국방헌금을 내라, 침략전쟁은 위대하다, 학도병에 지원하라고 권유하는 사람들도 친일파입니다. 자, 그리고 식민지 체제 아래에서 성장한 자본가나 지주, 일본의 혜택을 본 사람들이죠. 교육자나 종교인, 언론인, 문인, 예술가 등 지식인들도 친일파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친일파들을 정리한 친일 인명사전이 편찬이 되었는데요. 모바일 어플로도 만나볼 수 있고요. 이제 우리 학교 도서관에도 이 친일 인명사전이 비치되어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과서에 보시면요, 이제 다양한 친일파들의 사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자신들의 친일 행위를 다 합리화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 사람들이 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그리고 만약 나라면, 내가 일제강점기에 살았다면 나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